아침 식탁 위로 흐르는 적막한 공기.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어루만졌다. 형수, 밥 아직이세요? 아침인데 사람 굶기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부엌을 가로질렀다. 단 한마디의 국그릇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국자를 쥔 이정자의 손끝도. 등을 돌린 채 그녀는 단지 호흡만 이어갔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것만으로도 힘겨웠다. 이정자 65의 그녀가 서 있는 주방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의 작은 왕국이었다. 학교 조리사로 34해 학생들의 배를 채우며 살았던 그녀에게 요리는 언어였고 주방은 안식처였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시흥에 사는 65의 이정자 씨입니다. 딸을 시집 보낸 후 그녀에게 남은 작은 낙은 늦은 아침의 여유였다. 해가 창을 따라 벽을 타고 오를 때까지 잠을 청하는 것. 그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다. 하지만 득평호는 남편 박영진이 입을 연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보, 종태 좀 데려오면 안 될까? 방도 비었잖아. 애가 요즘 좀 힘들대. 내가 밥이라도도 좀 해주면 사람 되지 않겠어. 그날 오후 창가로 비치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이정자의 몸은 얼어붙었다. 행주를 손에 꼭 쥔 채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그녀의 의식 속을 맴돌았다. 그 말 하나로 30년을 버텨왔다.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을 품어왔다. 며칠 뒤 현관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집 안으로 침투했다. 43세 박종태, 남편의 동생이 들어섰다. 이혼 후 백수가 된 그는 시골 본가에 얹혀 살다 아버지에게 쫓겨났다고 했다. 무거운 여행 가방 하나와 함께 찾아온 그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형수 밥은 예전엔 참 맛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자의 손에 쥔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떨림이었지만 그녀의 몸 안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울렸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30년간 행해온 침묵의 의식이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봄빛이 가득했다. 담장을 타고 오른 담쟁이 덩굴 사이로 햇살이 산란했고 나무잎들이 부드럽게 춤을 췄다. 그러나 이정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캄캄했다. 박종태는 그녀를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차려줄 사람, 설거지를 해줄 사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형수, 라면 있어요? 오늘은 라면 끓여줘요. 아, 근데 김치는 좀 좋은 걸로. 그 순간 이정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날카롭게 부서졌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인내의 유리가 깨지는 소리였다. 억눌린 한숨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 한숨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의 전화도 걸려왔다. 소화기 너머로 흘러들어온 목소리에는 질책이 묻어 있었다. 며느리가 좀 끌어안아야지. 종태가 엄마 없이 컸잖니. 안쓰럽게 생각해야지. 안쓰러움. 그 단어는 이정자에게 낯설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안쓰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병원은 사치였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그녀의 통증은 늘 부차적인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남편 박영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종태 좀 이해해줘. 피부치잖아. 가족이잖아. 그 말은 그녀의 인생을 지배해온 주문이었다. 그 말로 자신을 지웠고
그 말로 자신을 희생했고 그 말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언제나 후순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주방에 홀로 남은 이정자.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오른쪽 손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함이 가득했다. 전기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을 채웠다. 칙칙 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고 그 안에 이정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그녀는 국자 손잡이를 다시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작은 반항심이 그녀의 손에 실렸다. 어둠이 온 집을 감싼 그날 밤, 이정자는 오래된 서랍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그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앞으로는 나한테 잘하자. 10년도 더 된 그 글귀 앞에서 이정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 잘하고 있었던 걸까? 그 작은 질문에는 삶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던진 물음표였다. 그리고 그 질문은 미세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정자는 식탁 가장자리에 놓인 수첩을 다시 손에 들었다. 부엌의 노란 조명 아래 바랜 페이지가 희미하게 빛났다.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은 오래되어 부드러웠다.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날짜도 제목도 없이 짧은 문장들만이 빼곡했다. 그녀의 삶을 기록한 메모들. 종태 고등학교 합의금, 시어머니 병원비, 시누이, 지참금, 500백, 영진 승진 축하상.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이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적지 않게 흘러간 세월이 그녀에겐 고스란히 누군가의 몫을 채워준 날들로만 남아 있었다. 그 기록들 사이에서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정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의 소망이나 기쁨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머릿속이 갑자기 시끄러워진 건 아마 종태가 형수, 밥 안 됐어요? 라고 비아냥대며 웃던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그 얇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 웃음소리는 과거로 그녀를 데려갔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도 종태는 그렇게 웃고 있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머리를 긁적이며 그는 부끄러움 없이 웃었다. 경찰서 의자에 앉은 이정자의 어깨는 무거웠고 손은 차가웠다. 형수님이 돈 좀 써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때 이정자는 29,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새댁이었다. 반짝이는 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던 그녀는 몰래 예금 통장을 깨서 종태의 합의금을 마련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모아둔 그 돈은 새 생활의 시작을 위한 것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이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일로 시댁 어른들은 정자 너밖에 없다며 칭찬했다. 너밖에 없다는 그 말은 칭찬인 동시에 족쇄였다.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 그 다음 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긴 줄을 이었다. 이정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을 새도 없이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 박영진이었다. 정자야, 종태가 술 먹고 병원 실려갔다고 연락 왔어. 내가 좀 가볼래? 가야만 했다.
정말 그날만큼은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아버지의 장례식이었다. 하지만 종태는 가족이었고 정자는 상복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영정 앞에 절을 올리던 손에서는 아직 향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던 종태는 눈을 비비며 그녀를 보고 웃었다. 형수, 내가 오빠잖아요.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잘못을 저질러도 민망한 상황이 되어도 우린 가족이라는 말로 웃고 넘기는 버릇. 그는 그날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진 적이 없었다. 술에 취해 쓰러지거나 빚을 지거나 일자리를 잃을 때마다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정자는 언제나 그를 받아들였다. 제사를 치를 때면 이정자는 새벽부터 전을 부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그녀는 홀로 불을 켜고 음식을 준비했다.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릴 땐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무릎은 붓고 손목은 아팠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신우이가 시집 갈 때는 형님, 우리 쪽 사정 아시잖아요. 라는 말에 월급의 반을 내주었다. 봉투에 담긴 그 돈은 이정자가 몇 달 동안 신발을 새로 사지 않고 점심을 거르고 모은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는 이정자가 혼자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다. 그날 밤 내내 병실 의자에서 잠을 청하며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픈 것도 보살피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이정자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칭찬해 본 적도 불쌍하다고 여긴 적도 없었다. 그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 하나로 살아온 것이었다. 그것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형수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국에 쓰레기 맛이라고 말하던 43 된 시동생의 얼굴을 떠올리자 숨이 막히듯 가슴이 확 조여왔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분노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30년 동안 억눌러온 슬픔일까. 이정자는 그날 밤 손을 뻗어 창문을 살짝 열었다. 봄 기운이 스미는 서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어루만졌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를 왜 안 지켰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전율이 흘렀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해방된 것 같은 느낌. 그것은 그녀가 평생 억누르고 살아온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정자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팔이 아파 손목을 휘두르기 어려웠지만 그 물이 끓기 전까지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시간이었다.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그녀의 얼굴을 뜨겁게 달궜다. 그 열기 속에서 이정자는 자신의 삶을 보았다. 세상의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삶. 그래도 가족이잖아. 너밖에 없다. 좀만 참아라. 그 말들로 채워진 30년. 그 세월 동안 이정자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오직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만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고도 여전히 자신의 밥상을 허락받지 못하는 지금의 이정자. 주방에 홀로 앉아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결심을 느꼈다. 그것은 작지만 단단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의지였다. 다음엔 절대 참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입술 사이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평생 처음으로 꺼낸 자기 자신을 위한 약속이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끓는 물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정자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깨어난 자신을 위한 작은 불꽃이었다. 이정자는 그날 새벽 고요한 어둠 속에서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부엌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흐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선명히 드러났다. 손주 민재의 9번째 생일. 딸이 민재를 데리고 잠깐 들르겠다고 전화했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실 이정자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날을 위해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레시피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하나둘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다. 민재가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미역국, 그리고 고구마전까지. 모두 손주의 웃음을 떠올리며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이것만 하면 끝이다. 새벽 4시 반.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정자의 이마에는 이미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무릎에는 뜨끈한 찜질팩이 2겹이나 붙어 있었다. 무릎 관절염은 몇 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혀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통증도 기쁨으로 바뀌는 듯했다. 칼질을 하고 냄비에 국물을 붓고 한 번 더 간을 보는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지 않았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 민재의 웃는 얼굴만 상상해도 아픈 무릎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주를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민재가 외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면 이정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낸 건 오전 10시. 반짝이는 해가 부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손주가 오기 전까지 잠깐 눈 좀 붙일까 싶어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냉장고 문이 열리고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 타일 위로 흐르는 발소리는 익숙했다. 이 냄새 뭐야 와. 이거 내 건가. 낯익은 목소리. 이정자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거실을 점령한 시동생 43세 박종태가 내는 소리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말의 의미를 알 것만 같은 불안함이 전신을 휘감았다. 잠시 후 부엌으로 가본 이정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순간 시간을 멈추게 했다. 접시에 담아두었던 갈비찜은 반 이상 비워져 있었고 잡채는 젓가락으로 마구 뒤적여져 형체가 무너진 채였다. 민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흩어지고 어지러워져 있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그때 종태는 입가에 기름기를 묻힌 채 웃으며 말했다. 아, 형수 냄새 너무 좋아서 그냥 몇 점 집었어요. 이거 뭐 손님 오시는 거였어요? 이정자는 말문이 막혔다. 춤도 표정도 소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듯 막혀 있었다. 그저 빈 접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손주를 위해 꼼꼼히 발라둔 갈비뼈에 멈추었다. 이제는 흔적만 남은 그 자리.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딸과 민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외할머니, 그 외침만으로도 이정자의 마음은 한순간 흔들렸다. 엄마, 우리 왔어요. 갈비찜 어디 갔어요? 엄마, 이거 다 차린 거였지.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도 상황을 직감한 듯했다. 민재는 밥솥 옆에 서서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외할머니가 해주신 생일밥 먹고 싶었는데. 그 말에 이정자의 입술이 떨렸다.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울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참아야 한다고 속으로 100번은 외쳤다. 그동안 그녀는 항상 그래왔다.
참고 견디고 웃으며 넘기는 것. 그것이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참을 수 없이 솟아올랐다. 평소와 달랐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뜨거운 액체로 변해 눈가에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옆에 앉아 뒤엉킨 접시를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갑자기 수세미를 놓아버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무하다. 진짜. 그 말은 작았지만 방 안에 맴도는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정자의 목소리에 실린 감정에 무게가 부엌 전체를 짓눌렀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 박영진은 그 상황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시선을 돌리고 침묵으로 도망치는 것. 딸도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태는 물 한 컵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다. 형수님 예민하시네. 어차피 가족끼린 그런 거 가지고. 그 순간 이정자의 몸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는 식탁을 탁 치고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가족.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조용하거나 차분하지 않았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높아졌다. 숨겨왔던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나왔다. 가족이라서 내가 몇 년을 참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 가족한테 욕을 먹네. 모두가 놀란 듯 이정자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순한 양처럼 조용히 따르기만 했던 그녀가 이런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정자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다는 듯이. 내가 왜 여기서, 왜 내 밥에 내 손주 밥상을 밀려야 돼?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각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순간의 눈물. 오늘 민재 생일이었어. 내가 며칠을 준비한 건데 너는 아무 말 없이 손도 안 씻고 먹다 남은 갈비를 내 발로 걸어다니며 흘리고 있었어. 이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다. 종태가 그제야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응. 넌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똑같아. 그걸 가족이라며 덮고 살던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정자의 눈에서는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스로를 미친년이라 칭한 그 말 속에는 평생 자신을 희생해온 삶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담겨 있었다. 딸은 황급히 손주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박영진은 한숨만 쉬고 있었다. 종태는 할 말을 잃은 듯 벽만 응시했다. 하지만 이정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펴졌고 등은 곧게 섰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집에서 밥을 안 해도 욕을 안 먹어도 되는 날이 이제는 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며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무력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과 결심이 담긴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참지 않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정자는 마침내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정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엉덩이 한쪽을 조심스레 얹었다. 흐릿한 아침빛이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왼쪽 허리부터 종아리까지 쑤시고 당기는 통증이 물결처럼 퍼져 있었다. 가녀린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었지만 통증은 그대로였다. 전날 빨래 건조대를 옮기다 무릎을 헛디딘 것이 문제였다. 그 순간에 툭 하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래된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다. 형수, 아침 안 돼요. 거실에서 종태의 목소리가 또 울렸다. 툭툭 짜증 섞인 발소리까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벽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이정자의 관자놀이를 두드렸다. 아, 밥 냄새도 안 나고 사람도 안 보이고 형수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웃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이정자의 귀를 찔렀다. 30년 넘게 들어온 그 웃음소리. 너무나 익숙하지만 오늘따라 견디기 어려웠다. 이정자는 베개를 움켜쥐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한순간 숨이 턱 막혔고 가슴이 철사줄로 묶인 듯 조여왔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은 질끈 감겼다. 그녀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문 여는 소리에 잠깐 놀라 몸을 움츠렸다. 박영진이 반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여보, 종태 나가야 하는데 당신이 그냥 밥 좀 차려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다. 평생 받아온 그 지시가 오늘따라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정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가엔 땀이 아니라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살짝 입술을 깨물어 떨림을 멈추려 했다. 나 못 움직여. 그 한마디가 간신히 튀어나왔다. 목소리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다. 마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근육을 쓰는 것처럼 어색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은 이정자에게 평생 금기시된 일이었다. 박영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러나 곧 익숙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당신 무릎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종태가 요즘 사람 구실 좀 하려고 하잖아. 그걸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이정자의 한쪽 어깨를 더 짓눌렀다. 사람 구실. 40이 넘은 성인이 부엌에 서 있는 여자가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는 것이 어떻게 사람 구실인지 이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정자는 말없이 이불을 들쳐 올렸다. 그리고 허리를 겨우 일으켜 세운 뒤 발을 내딛었다. 천년은 살아온 것 같은 몸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두 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 퍽 하고 무릎이 꺾였고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여보, 박영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정자는 처음으로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녀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움직임에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거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만해. 나 병원 갈 거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가는 길,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이정자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어디론가 향한 적이 없었는지 깨달았다. 검사 결과는 염증 수치 비정상, 심리적 스트레스 과다, 수면 부족. 긴 가운을 입은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상태 계속되면 관절뿐 아니라
심장에도 물이 옵니다. 당장 쉬셔야 해요. 이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동안 그녀에게 몸의 고통은 무시해야 할 것, 참아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또렷이 들었다. 저 좀 늦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 같았다. 그 질문에는 삶의 모든 시간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다. 늦은 건 없어요. 지금부터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이정자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평생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눈가는 피로로 가득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또렷한 빛이 감돌았다. 수건으로 물기 닦듯 손등을 닦다가 서랍 안에 손을 넣었다. 꺼낸 건 검은 가죽 수첩 한 권과 낡은 봉투 하나였다. 계약서 정자명의 봉투 안에는 그녀가 퇴직 직후 몰래 사뒀던 오피스텔 계약서와 현금 통장 내역이 들어 있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주방에서 절약한 돈, 명절 용돈, 조금씩 모아둔 퇴직금에 일부러 마련한 그녀만의 작은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정자는 천천히 봉투를 펴고 자신의 이름이 쓰인 등기부 등본을 손끝으로 짚었다. 등기부 등본에 찍힌 이정자 세 글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반짝였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자신을 삼켜온 며느리, 아내, 형수라는 이름들 말고도 이정자라는 본연의 이름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수첩을 열었다. 첫 장엔 오래전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다. 앞으로는 나한테 잘하자. 지나간 시간 동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아픔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은 달랐다. 그 밑에 그녀는 오늘 날짜를 적고 짧게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오늘 아팠다. 그리고 눈 떴다. 이제 나부터 살리자. 그 글자를 쓰는 그녀의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글씨는 처음으로 단단하고 또렷했다. 몸은 망가져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조용히 똑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멈췄다가 다시 제 소리를 찾은 것처럼. 참는 삶은 여기까지. 이제는 끝을 내야 할 시간. 그 문장을 쓰면서 이정자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것은 두려움과 결애, 후회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미소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미소가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기울며 이정자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아래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는 이제 막힌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주말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이정자는 하얀 린넨 앞치마를 메고 창가에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맑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고 고슬고슬한 밥 냄새가 부엌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리의 향기는 부드럽고 깊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가로질렀다. 종태였다. 며칠간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그는 뚜벅뚜벅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들어섰다. 복도를 따라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얼굴엔 여전히 익숙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형수 나 좀 이따가 면접 보러 가요. 밥이나 좀 차려줘요. 간만에 집밥 먹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움찔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안정된 호흡으로 자신의 행동을 이어갔다.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이정자는 식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올려두었다. 하얀 봉투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거 봐. 담담한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종태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그거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종태가 펼친 종이는 법적 퇴거 통보서였다. 공증된 그 서류 위에는 박종태에 대한 주거 퇴거 요청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쓰여 있었다. 종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다음 주까지 나가. 이 집은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등기 10년 전부터 그랬어. 이정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또렷이 선언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침묵했던 바이올린이 마침내 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뭐라고요? 종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이정자를 흔들지 못했다. 아버지 명예 아니었어요? 당신 내 형수잖아요. 그 순간 이정자의 눈빛이 변했다.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강인함이 그녀의 눈동자에 깃들었다. 무너질 듯 떨리던 손이 지금은 칼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억눌러 왔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듯했다. 그래, 형수였지. 그러니까 삼시세끼 해줘야 했고, 밥이 짜다고 욕먹어야 했고,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말없이 청소해야 했고. 이정자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근데 이젠 안 해. 나는 이제 그만 형수 그만둘 거야. 나 이정자잖아.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어쩐지 부드러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소란의 잠에서 깬 듯 박영진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서 있었다. 수십 년간 그 집의 가장으로 군림했던 그의 얼굴은 지금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이정자는 그에게도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연보라색 봉투, 그 안에는 또 다른 결정이 담겨 있었다. 이건 이혼 서류야. 박영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입을 때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이정자의 표정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정자였다. 여보, 그건 좀, 아니. 이건 여보가 만든 일이야. 나는 그냥 당신들이 나 어떻게 봤는지 그 대가를 받는 중이야. 그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이정자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직시했고 그 진실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종태는 뒤늦게 소리를 질렀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안일함이 위협받는 순간이었다. 이게 말이 돼요? 형수, 난 갈 데도 없다고요. 그 말에 이정자는 정말 담담하게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듯 말했다. 그러게, 왜 그동안 나한텐 갈 데 없는 사람 취급했을까? 그게 너였잖아. 그 순간 방 안에 흐르는 공기가 변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새로운 바람으로 대체된 것 같았다. 이정자의 말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자아의 부활이었다. 그날 오후 종태는 쫓기듯 짐을 싸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이정자에게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종태는 쫓기듯 짐을 싸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이정자에게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박영진은 처음에 이혼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보, 이런 식으로 30년을 마무리할 순 없잖아라며 애원했지만 이정자의 결심은 확고했다. 일주일간의 긴 대화 끝에 그는 마침내 이정자의 선택을 인정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형제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다.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이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정자는 작은 이삿짐을 챙겨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옮겼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혼 후 집을 처분한 돈으로 그녀는 진정한 독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주택에는 그녀처럼 삶에 지쳐온 중장년 여성 셋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또래의 여성들, 각자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온 사람들. 이혼, 사별, 혹은 새로운 시작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하는 삶. 그들의 눈빛에서 이정자는 자신을 발견했다. 창밖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현관 옆에는 이정자 쉐어하우스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 명패를 손끝으로 만지며 이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꼈다. 어느 맑은 봄날 손주 민재가 놀러왔다. 해맑은 미소를 짓는 아이의 모습은 이정자의 마음에 햇살처럼 쏟아졌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그 목소리에는 이정자가 가장 그리워했던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강요가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이정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제일 맛있는 미역국 끓여줄게. 그녀는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휘젓기 시작했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마치 그녀의 마음도 다시 데워지는 듯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싸 안을 때 이정자는 오랜만에 진정한 따스함을 느꼈다. 손주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온기가 이정자의 심장까지 전해졌다. 할머니, 지금 행복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무릎은 아팠고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이정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안은 30년의 슬픔, 눈물, 분노, 그리고 오늘의 평온함까지 전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의 표현이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부엌 바닥에 따뜻한 무늬를 그렸다.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이정자는 그 순간 진정으로 이정자로 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은 슬픔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30년 만에 찾아온 자유. 그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인생에는 너무 늦음이란 없다고. 자신을 위한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며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온다고. 그녀가 60이 넘어 시작한 새 삶은 누구에게나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이정자처럼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정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